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빵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빵 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요즘 이제 빵플레이션이라 그래서 빵값이 비싸서 빵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음대로 못 사 먹거든요. 심지어 뭐 990원 이제 유튜버의 그 소금빵 논란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빵값이 좀 올랐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히려 거대형 이제 창고형 이제 카페가 생기면서 예. 거기는 진짜 빵값에 제한이 없어요. 비용값, 그다음에 거기 이제 들어간 시설비까지 다 포함시키다 보니 뭐 한두 개 집으면 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990원짜리 이제 소금빵이 쏘아올린 이 빵플레이션 논란을 좀 들여다보면 취지는 좋아요. 소비자들은 990원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무더운 날씨에 두세 시간 줄 서는 거는 예사였거든요. 맞아요. 산지 직송하겠다. 그리고 유통 과정의 거품을 빼니까 소금빵 1,000원 안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소비자는 솔깃하죠. 예. 그런데 이건 누구만 가능하냐? 대기업이나 수백만의 이제 구독자를 예. 거느린 유튜버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고정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인건비, 그다음에 여기다가 임대료, 이게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다 각종 운영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은 빵집은 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하게 돼요. 퇴직하시고 가장 좋아 보이니까 빵집 하시는데 영업이익률이 소상공인의 경우 6%예요. 1,000원 투자해서 60원 정도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10개의 이 빵집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장기 노동하고 있죠. 새벽 5시, 6시에 문 열어서 12시 넘어까지 장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치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니 반발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값, 국내 빵값이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예. 세계적으로 얼마나 비쌀까요? 식빵 기준 예.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비쌉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요? 우리가 빵이 주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미국, 유럽보다도 비싸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좀 보게 보면 8월 중 통계청에 이제 빵값은 1년 전에 비해서 6.5%가 올랐는데 6개월 내내 6%예요. 근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니까 거의 3배 이상 빵값이 높다라는 얘기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990원짜리 빵이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빵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1% 미만 정도 올랐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빵값이 오르는 겁니까? 맞습니다. 빵의 주재를 보게 되면 밀가루, 그다음에 설탕, 계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죠. 근데 앞서서 밀가루나 이런 이제 설탕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수입품은 또 환율에 민감하잖아요. 예.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더 많은 고정 비용이 드는 거죠. 특히나 이제 밀가루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때 45%가 뛰었어요. 그래요.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낮아지긴 했어요. 낮아졌고 지난달만 하더라도 2자릿수 넘게 국제 밀가루 가격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다. 요즘 달걀 잘 못 먹어요. 식당에서 잘 안 나와요. 비빔밥에도 달걀 빠진 비빔밥이 나곤 합니다. 달걀 값도 지난 4월 이후 지금 지난달에 8%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통계청의 설명은 이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 출고 가격 인상이 누적돼서 반영되다 보니 이런 이제 원자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공정위가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 빵값의 이런 상승 요인, 국내가 이제 해외보다 더 비싼 요인이 뭐냐? 2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원자료 가격 상승은 우리의 이제 통제 권한 바뀌죠. 기후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만의 독특한 복잡한 유통 구조 개선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빵값이 해외보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소금빵의 경우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그 가게를 가면 도쿄 긴자에 있는데도 한 120엔 이렇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국내 빵값이 아까 제가 식빵 기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비쌉니다. 하물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빵을 주식으로 하는 데보다도 우리가 더 비쌉니다. 예. 라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했는데 앞서 이제 밀가루, 설탕 대부분 수입산이고 여기다 고정 비용
한번 오르면 절대 안 떨어지는 것들. 그럴 것 같아요.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낮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 수시로 빵 가격을 올려요. 그런데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빵 가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 대기업은 이제 박리담회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격 올린다 하더라도 눈치 봐야 돼요. 이거 얼마나 올려야지 가게 유지가 가능할까? 아니면 알바생을 한 명 이제 내보낼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제가 이제 빵집, 소규모 영세 상업자의 빵집 영업이익률이 6%인데 치킨 전문점의 9%가 넘어요. 커피 전문점도 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논란이 단순히 이제 빵을 싸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국의 빵값이 비싼 이유에 대한 이제 해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원가 인상분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업과 이제 소규모 이걸 어떻게 또 어떤 체계를 마련해야 될지 지역 기반의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병행이 돼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빵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주식인 쌀값 또한 오르고 있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쌀 남아 돌아서 보관하는데도 매년 수백억씩 들고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석 앞두고 쌀 20kg짜리 소매 가격이 심리적 마이너스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의 이제 통계를 보니까 지난 2일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이 6만 294원이에요. 이게 1년 전에 비해서는 17%, 평년에 비해서는 14% 이상 높습니다. 지난 7월부터 쌀값이 좀 조짐이 좋지 않았어요. 예. 급등하니까 정부가 사실은 할인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6만 원 아래로 한 5만 9천 원 선을 맞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다시 6만 원을 넘어섰는데 일부 아마 마트 가 보시면 한 포대에 7만 원, 8만 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별로 이제 편차가 좀 있거든요. 가격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실제 통계청의 집계에서도 8월 중 쌀값은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1%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소매 가격이 왜 이렇게 치솟고 있느냐. 예. 햅쌀, 다들 햅쌀 좋아해요. 정부 재고미 1, 2년 전거는 쌓아놓고 있어요, 정부가. 그거는 이제 보관 비용이 들 정도로 누적이 많이 돼 있지만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재고가 부족하니까 산지 유통업체들이 미리 원료배를 사재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쌀이라는 게 사실 뭐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그전에 뭐 양국관리법인위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관련한 논란들도 이미 있었던 건데 앞으로도 어떤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일본이 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및 재고 소진할 수 있어서 좋겠다. 예. 수출하자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가 쌀값이 비상입니다.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추석이에요. 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이제 이런 떡 같은 거는 쌀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이제 6만 원을 넘어서니까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산지 유통업체들한테 일단 정부 양곡 3만 톤을 지금 대여하는 방식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또 하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입니다. 정부가 비축한 것을 현재 한 20kg당 이제 대형 이제 유통업체 협의를 통해서 3,000원 정도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 할인폭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맞춰서 20kg당 6만 원 아래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눈속임이잖아요. 1,000원, 2,000원 그게 그렇네요. 무슨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양국 대여와 할인 확대를 통해서 쌀값의 추가 상승을 막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말 근본적으로 쌀의 수급 안정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쌀값까지 살펴봤습니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마 이제 2차 이제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비탄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나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왜 정부 혜택을 못 받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여기에 10조 원의 특별 자금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고요. 자금 조달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가계당 한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대출 한도를 한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창업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경영 외로 획복에도 한 4조 5천억 원 정도가 배정이 돼서 이를 통해서 뭐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시설 자금이나 또 운전 자금과 같은 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더 높은 이 기업의 경우엔 더 큰 규모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에는 조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마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소상공인에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은 이자 부담이에요. 예. 높은 대출 이자 부담. 그리고 이제 2중, 3중, 2개, 3개 은행권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고금리 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안 서비스. 예. 내년 1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적게는 0.2%, 많게는 0.5%가량 금리를 대안 대출을 통해서 낮춰주겠다라는 취지고요. 두 번째가 금리 인하 요구권이에요. 소상공인이 은행한테 금리 인하 요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재무 상환이 개선이 되면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중도 상환 수수료의 제도 개편입니다. 이게 지금 제1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상호금융과 같은 이금융권으로도 확대해서 조기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당국이 뭐 신규 자금 10조 원도 공급을 하고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마련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이게 대출 이자 조금 깎아주고 만기 상환 연장해주고 대출 좀 더 받을 수 있는 대책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거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영업을 해서 매출이 나고 그 매출 이득으로 빚을 갚는 게 선순환이잖아요. 예. 참 거기에는 물론 이번 대책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번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거쳐서 마련됐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좀 반영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뭐 중도 상환 수수를 개편한다든가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대안 대출해주게 되면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숨통은 좀 트입니다. 그동안 뭐 나갔던 대출이다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자영업 비중이 넘으니까 출혈 경쟁이 심해지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원가 부담과 매출 부진이 해소되지 않은 한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기를 살리는 게 그리고 상환 부담 완화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많은 직장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임직원들에게 1인당 1억 원 넘는 지금 성과금을 준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직장인들 검색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이만큼까지 성과금이 나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예, 제가 예. 있었던 직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와, 이때는 되게 부럽네요. 아, 그때는 안 그랬습니까? 예.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임단협 타결했어요. 예. 조합원의 95%가 찬성을 했어요. 야. 얼마나 좋길래, 대우가 얼마나 좋길래.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 국내 1위 업체이거든요. 그렇죠. 합의한 임금 합의안을 보니까 올해 임금 6% 인상합니다. 빵값은 넘었죠. 예. 네. 그다음에 성과급 PS라고 하는데요. 상한선 없앴어요. 이야. 기존에는 성과급은 기본급의 최대 100%, 10배까지만 줄 수 있는데 이걸 없앤 거예요. 이걸 없앴는데 자, 성과급 한도가 폐지가 되다 보니 영업이익률의 10%는 임직원들 성과급으로 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올해 예상되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적게는 37조, 많게는 39조 원이에요. 그러면 당장 3조 7천억 원이 이제 이 성과급으로 올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임직원이 3만 3천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1억 원, 1억 원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네. 직급에 따라서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SK 하이닉스 이제 사내 인트라망은 난리가 났어요. 오늘부터 야근한다. 열심히 일한다. 네, 열심히 예. 일한다. 저도 야근할 것 같아요. 사실 뭐 SK 하이닉스의 임직원분들은 참 좋겠지만 또 SK 하이닉스와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의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이 성과급 제도 개정을 좀 요구해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삼성전자와는? 2년 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동안 성과급하면 삼성전자만 바라봤거든요. 네. 그게 뉴스가 돼 왔고 화제가 돼 왔는데 사실은 이제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성과급 산정 방식에 있어요. 예. 넘사벽이었어요. 삼성은.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앞서서 투명하게 10%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삼성전자는 이제 EVA라는 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게 뭐냐? 이건 일단 영업이익에서 빼요. 자본 비용을 빼고 차감한 수칙 때문에 일단은 전체 총액 면에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경제적 이제 부가가치가 세부 산출 과정이 노출되느냐? 이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고 있어요. 예. 이거에 불만을 가진 노조들이 깜깜이 제도 아니냐? 이거 SK하이닉스처럼 맞춰달라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등 하고 있는 회사랑 똑같이 해달라라고 얘기하다 보니 이게 지금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노사 협상에도 똑같이 좀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현대차 노조. 사측이 제시한 성과급 기본급 방안 거부하고 있고요. 파업 가능성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다 포스코는 지금 상황 좋지 않아요. 예. 철강 관세 50% 많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창사 이래 첫 파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최고의 기준, SK하이닉스의 보상 기준이 기준점이 돼서는 안 된다. 여긴 잘 나가는 회사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건비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면 오히려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상대적 박탈감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좀 투명하고 합리적인 성과급 체계가 좀 마련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회사마다 또 상황은 다른 거니까요. 뭐. 하이닉스 야근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 살펴봤고요. 자, 이번 소식도 좀 아까랑 비슷하게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증여되는 그 증여가 1억 원 이상 있는 갓난아기가 이게 700명이 넘는다. 맞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의향하고 갓 태어났는데 예, 이제 태어났는데. 내 통장에 1억 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야. 당신은 모르겠죠. 예. 이제 아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재테크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정말 금수저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금수저가 지난해 기준 영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은 사람이 734명. 이야. 평균 얼마나? 1인당 평균 9,141만 원을 받았고요. 봤더니 이제 이게 모두 건수 그리고 금액이 모두 늘었어요. 이거 사전에 주는 거 증여라고 하거든요. 증여는 엄마 아빠가 부자이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예. 사전에 돈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특히 성인이 되기 직전 16세 1인당 평균 1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성인 되기 직전까지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예. 이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오늘 부러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